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조간신문 속의 한 컷의 사진은 10중에 10줄의 신문 기사 문장보다 때론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을 때가 많죠. 오늘 신문 읽어주는 남자도 역시 오늘 조간신문이 꼽은 오늘의 사진들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자, 동아일보가 선택한 사진, 오면에 실린 이 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국민 의례호 자리에 앉는 모습인데 마치 이 장관들이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위원회를 향해서 개인 일정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기웃거리지 말라 2차 경고가 나간 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일보인데요. 한국일보 4면의 사진입니다. 여와야의 긴박한 분위기. 이종걸 원내대표와 원유철 신임 원내대표의 모습인데요. 현장 조사 서두르자 여당은 이렇게 말했고요. 서두를 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회 특위 특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다각도 검증하자 벼르고 있는 야당의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 사진입니다. 자, 바로 이 사진입니다. 정몽준 전 의원.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내년에 펼쳐지는 피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이 사진은요 최근 사임 의사를 바뀐 블라터 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축구 대통령에 이번에는 정몽준 전 의원이 도전을 한 건데 축구 인생에 있어서 그의 큰 도전 과연 성공할지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경향신문 1면에 실린 1면 사진입니다. 제목은 180도 다른 두 대통령, 결국 검찰 수사가 답이다. 경향신문의 주장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국가기관에 의해서 불법 도청이 자행됐다라는 이런 삼성 엑스파일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도청 사건과 관련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던 사진이고요. 그에 비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아직 모두 발언이나 공식적인 발언에서는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관련된 일절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대조해 실었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사회면 사진입니다. 작게 실린 이 사진 한번 크게 보실까요? 21년 전에 잠원동 새마을 금고에 엊그저께 있었던 은행 강도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람 21년 만에 똑같이 다시 한번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범죄 현장에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 사실일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음 신문입니다. 서울신문에 실린 사진. 자, 가슴 아픈 이 한 컷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과 함께 실린 기사의 제목은 육사 생도 큰딸의 품에 안겼다. 국정원 직원의 눈물의 발인 현장이 오늘 서울신문에는 이렇게 사진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직원 임모 씨의 발인식. 육사 생도복을 입은 첫째 딸이 영정을 들고 빈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에는 과연 어떤 사진이 실렸을지요? 바로 이 사진인데요. 자, 스티븐 호킹, 영국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교수가 외계인을 찾기 위한 최대 프로젝트의 시작을 했습니다. 이른바 돌파구 계획으로 명명된 외계 생명체 탐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 뭐 ET를 찾겠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 새로운 인물이 등판을 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녀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재미난 이슈들도 많아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시청자로서만 있다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더 설레고 기쁩니다. 열심히 그렇군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맹활약, 날카로운 돌직구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에게 총선 기웃거리지 마라 2차 경고를 때렸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송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련 보고를 박 대통령이 받고 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 씨가 유서를 통해 자료를 삭제했다고 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통령은 대신 지난 국무회의에 이어 다시 정치인 출신 장관들에게 개인 행보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모든 개인적인 일정은 내려놓고 국가 경제와 개혁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국회의원 겸직 국무위원은 최경환, 황우여 부총리와 유기준, 유일호, 김희정 장관 등 5명입니다. 박 대통령의 1차 경고 후에도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총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의 출마설 등도 끊이지 않자 경고 메시지를 거듭 던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개혁과 부패 척결의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자,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살펴보시죠. 개인적인 일정이 있을 수 없다. 내려놔라. 내려놔라.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강하고 엄중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는 지난 7일에 개인적인 일정은 있을 수 없다라고 1차 경고를 한 뒤에 14일 만에 나온 2차 경고여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부터 힘차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인 일정을 내려놔라. 그런데 김희정 장관은요, 정성희 위원님, 기자들과 만나서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밝혔어요. 저도 출입기자는 아니지만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물어봤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대통령이나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만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지역 주민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 주민이 나를 뽑아줬기 때문에 다음 출마 여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 출마하겠다는 것이죠. 예. 김희정 장관은 단호하게 그렇게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요. 김희정 장관과 또 아울러서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황우여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석에서 기자들과는 거의 뭐 작별 인사까지. 황우여 장관은 이미 작별 인사 하셨어요. 선거에서 봐 안녕. 그동안에 참 고마웠다고 네. 하고 있는 것이라 출마를 하실 두 사람은 기정사실하고 했는데 황우여 장관은 그렇게 주말마다 지역구를 챙기시고. 두 사람은 이제 좀 미리 귀국이 들어왔고 네. 나머지 이제 유일호 장관하고 그 나머지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들어갔죠. 어찌됐건 그 지역 대통령의 책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증이 쉽다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을 장관에 발탁했을 때부터 또 다음에 총선 일정이 있을 때부터 예정된 일이었는데요. 그것이 좀 미리 당겨지니까 예. 지금 이제 그 유승민 그 파문 이후에 그 각종 개혁 작업을 챙겨야 되는 장관으로서는 장관한테 이제 강력한 경고 사인을 날린 셈이죠. 예, 국회의원 출신들의 겸직 장관이 꽤 많습니다. 누구누구 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장관, 황우여 장관이 그렇게 기자들에게 작별 인사한다는 얘기 오늘 좀 처음 들었는데 유기준 장관, 유일호 장관, 그리고 김희정 장관. 이 중에서 사실상 김희정 장관은 출마 선언을 했고요. 황우여 장관도 뭐 작별 인사까지 했을 정도면 출마 선언을 했는데 자, 안용환 전 의원님. 네. 배지들, 국회의원 출신들이 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것 같고 뭐라 할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이 2번씩이나 공식 석상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어도 개인적인 일정 내려놔라라고 주문한 상황에서 총선을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것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빨리 내각에서 나가고 싶겠죠. 빨리 내각에서 나오고 오늘 싶은 것이다. 예. 오늘 조선일보 사설 제목을 참 재밌는 걸 봤습니다. 네. 자, 국정보다 개인 앞세우는 장관은 경고 말고 교체하라. 경고 말고 아예 교체해줘라. 네, 누가 좋아하겠는지. 예. 해당 장관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장관들이 좋아하죠. 교체하라. 이 사설을 보고 참 재밌는 사설이라는 느낌이 받았습니다만. 예. 이 장관들이 이제 그래요. 지금 이제 내년 선거는 당내 경선을 칠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오픈 프라이머리 간에. 그러면은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5명 의원들이 사실 야당보다는 사실 굉장히 새누리당에 유리한 지역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야당의 그 상대보다는 당내 경쟁자들을 굉장히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예. 지금 해당 지역구에 당내 경쟁하는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말마다 가서 지역구를 챙기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만큼 사익을 배제하고 예. 온몸을 국가 민족 공동체를 투신하는 이런 의식 가진 분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이 장관들 행태를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예. 또 장관들은 장관 해봤자 1년인데 국회의원은 피차 장관은 뭐 1년짜리 예. 일용직이라면 국회의원은 4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일용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낫죠. 그것도 4년인데. 4년은 네. 계약이 돼 있는 거고 예. 장관 일용직인데 언제든지 임명권자가 나가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4년짜리 비정규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재 이 장관
지내고 있는 분들이 본인들 공인 의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예. 본인들 한 8월쯤에 그만두고 나가서 선거에 나오고 싶지만은 굉장히 이제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쯤 되면 5명을 대통령 입장에서 동시에 교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예. 연말에 5명을 동시 교체가 청문회 하게 된다면 야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엄청난 공세를 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정권에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빨리 그 전에 나가지 않으면 연말에 내가 못 나갈 수 있다는 그 위기의식이 있을 겁니다. 이 네. 대통령한테는. 그런데 이 5명 그러나 본인한테는 가문의 영광입니다. 장관을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 예. 제대로 연말까지 일을 하고 그때 봐서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용진 대변인께 제가 묻겠습니다. 아직 저 국회의원 배지는 못 다셨으니까, 아니 안 다셨으니까 네. 국회의원 배지가 있고 또 영광스러운 가문의 영광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를테면 뭐 장관 자리가 하나 딱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 자리가 딱 있습니다.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둘 다 한다. 아, 둘 다 한다. 예. 지금처럼 지금처럼 둘 욕심도 다 한다. 많으셔라. 예. 아니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 두 가지인데요. 이미 이런 상황은 임명할 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예측됐다. 야당도 얘기했고 동아일보도 문제 제기를 했죠. 이거 혹시 다음 총선에 나오시면 10개월짜리 장관인데. 이른바 시한부 장관 아니냐. 네, 대통령 임명할 때 물어보셨어야죠. 계속 저울질하고 엉덩이 들썩들썩 하실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열심히 하실 거예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만 임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네. 안 물어보고 오셨거나 아니면 그때는 거짓말을 장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니까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거나 예. 이런 경우가 되겠죠. 또 하나 국무회의 자리에서 굳이 왜 저렇게 조용히 불러서 차 한 잔 주시면서 예. 여기 좀 엉덩이 들썩하신다는 소문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그럼 무섭겠다. 아 그런가요? 예. 이게 너무 대면하기 싫으신가 어쩐지 모르겠지만 국무회의 의원 전체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굳이 왜 이야기를 하실까. 예. 그런데 대통령 마음이 이해도 되죠. 음. 지금 아까 쭉 말씀하신 그 장관들 5명이요. 다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예. 거의 뭐 이른바 그 금꼭지 같은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도전자들이 있어서 네. 라고 하지만 오픈 프라이머리로 하거나 상향식 공천으로 하면 현역 국회의원과 현역 위원장들이 거의 될 거라고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이 말씀을 굳이 공개적으로 안 하셔도 될 텐데 또 하나는 그렇게 또 엉덩이 들썩들썩 안 해도 충분히 될 텐데 왜 저렇게들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나 하는 생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관들이 어찌됐든 자기들이 결정해야 된다. 결정해야 된다. 대통령 눈에도 지금 보인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도 다 알고 있게 됐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자기 역할을 정리해서 예. 국민들 편하게 해주시는 것도 도리인 것 같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 말입니다. 사실은 나란 일 하라고 장관님을 준 건데 네. 이 개인적인 이 정치 욕심 국회의원 때문에 나란 일 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국회의원 행을 택한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뭐 난감한 입장이 예.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또 대통령한테 밉보이면 사실 또 당선 가능성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반드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대통령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지금 뭐냐면 이제 마음 잘 다 추스리셔서 이른바 4대 개혁에 지금 몰입을 해야 되는 예. 이와 같은 상황인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저 5분 장관이 그 4대 개혁, 노동, 교육, 금융 뭐 이것을 다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들이죠. 아,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직무 몰입을 사실은 해야 된다. 음. 왜냐하면 100만 명 이상의 그 공무원들께서는 장관이 떠난다고 하면 벌써 이거 인사권, 인사고과에 별 영향을 주지 않겠구나. 예. 이런 마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직무 몰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면 4대 개혁을 지금 바로 신속하게 예. 효과와 실적을 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장관들이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한계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직무 몰입이 필요하고 공무원의 여러 가지 생리를 다 꿰뚫고 하시는 그와 같은 의미의 그 경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 상당 부분 전략적으로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입니다. 메르스 겨우 이겼는데 이제는 국정에 좀 집중할 만했더니 또 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습니다. 정치권 이슈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안철수 의원이요. 국정원을 상대로 국정원의 해킹 로그 파일, 그러니까 원본 파일을 모두 다 달라라고 밝히면서 이른바 무더기 정보 요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용진 대변인이 좀 전해주시죠. 예, 뭐 아시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이번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특위 위원장을 맡아서 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접근하는 방법이요. 이전하고 좀 달라요.
보통 우리 뭐 언론이나 기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야당이 국정원 그래요 일단 팔 걷어붙이고 피켓 들고 만들어서 예. 길거리로 나가는 거 생각들했을 텐데 안철수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락하고 국민들에게 밝혔던 건 뭐냐면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다. 예.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정쟁하지 말자. 나와 우리 야당도 정쟁 소재로 삼지 않겠다라고 예. 첫 번째 원칙.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오랜만에 문제 해결을 하는 정치 한번 해보자. 예. 여야가 합심해서 이 문제에 의혹을 밝히고 국정원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예. 라고 하는 뜻밖의 접근. 여당이 볼 때는요. 네. 뜻밖의 접근을 이렇게 하고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해법을 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제는 이게 국정원 자료 같은 경우는요. 이 국정원법에 따라서 국가 기밀 사안인데 네. 정보위 소속이 아닌 안철수 의원이 네. 한두 개가 아니라 30가지 그리고 거기에는 이 국정원 원본 파일까지 그 원본 파일에는 네. 국정원이 여태까지 공작 작업을 했던 리스트들이 다 있을 텐데 네. 그거를 요구를 했는데 네. 이 접근에 따라서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그 논란을 만들려고 하니까 논란인데요. 예. 왜냐하면 이병우 국정원장이 관련 자료를 다 공개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공개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구두로 공개한다는 게 아니라 네. 관련 자료를 다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국정원 관련 직원이 지금 예. 자살을 하는 이런 불행한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약간 일이 꼬이기 시작했는데요. 거기서 필요한 자료를 적시를 한 겁니다. 예. 이런 자료들을 국정원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30가지. 그러니까 비공개 방식으로 예. 제공을 하면 전문가들이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로그 파일을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로그 파일은 타겟 PC, 그러니까 타겟되어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발자국 같은 건데 예. 그것만 봐도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자기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이거 민간인이 아니군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여달라, 알려달라는 거고요. 물론 그걸 검증하는 거를 야당에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정보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고 거기서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방위를 통해 가지고 위원들이 SK텔레콤에 관련된 IP 어드레스를 요구하는 예.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내놔라 이런 게 아니라 예. 국정원이 원래 밝혔던 자료 공개 네. 그 원칙에서 그럼 이거를 주십시오. 방법 국정원이 원하고 우리 법이 정해 있는 예. 테두리 안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당은 그런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보위 이 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국정원에 원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있을 수 없는 주장을 안 의원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국정원이 안 의원의 주장을 받아서 그런 원본 자료를 제출한다면 국정원이야말로 해체돼야 된다. 강하게 반발했고요. 정보위 소속의 박미식 의원은요. 국회 법상 정보위원회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국가기밀 사안에 관한 건 국정원이 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민감한 내용은 정보위에서 구두로 보고하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안 의원이 모른다면 무식한 거고 알면서도 이렇게 광범위하게 요구했다면 그야말로 정치 공세다.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양진 변호사님. 네. 국회법상 사실은 정보위원회만 비공개로 국정원에게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안철수 의원은 현재 정보위 소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실 국회법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아까도 말씀 나오셨지만 이제 국정원법에 따라서도 국가 기밀 사안을 그렇게 좀 외부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대중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회에 속한 정보위가 아닌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거는 충분히 문제의 소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에도 자료 정보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SK텔레콤에 일부 IP 주소도 요구를 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법률을 검토해봐야 알겠지만 사실상 위법의 소지가 있고 어쨌든 이게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SK텔레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양쪽으로 이제 정보 공개를 요구를 했지만 사실상 법률적인 검토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위 소속이 아니라는 부분이 조금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안효한 전 의원님 아예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를요 정보위로 바꿔서 이런 것을 요구하면은 문제가 없을 텐데 이 정보위 상임위 변경이 안 되나요? 가능하지요. 예. 정보위는 겸임 상임입니다. 본인이 다른 상임위 가지고 있으면서 겸임한 상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현재 야당 소속으로 정보위에 있는 의원 한 분을 빼내오고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어려운 사안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현재 안철수 의원이 요구한 내용들이 좀 강범위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 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국정원에서는 좀 난감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쟁점은 여당은 자 빨리 현장 조사하자. 예. 현장 조사를 먼저
하자고 했던 게 야당 아니냐라는 주장이고, 야당은 야 현장 조사 가서 견학만 하고 오는 거 3, 4시간 앉았다 오는 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서 좀 대안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사실 일단 현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가서 그런데 여야가 최고의 전문가를 데려갑니다. 가가지고 국정원의 한 방을 얻어가지고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예. 현재는 국정원 법상 국정원 관련 자료 외부에 반출이 안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자료를 안에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안에서 보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겁니다. 단 여기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참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쟁으로 삼지 않겠다. 예. 정치로 이용하지 않겠다.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실만 가지고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이 말하게 하라. 선입관이 말하게 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선입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과거의 피해의식 때문에. 그러나 피해의식 때문에 그 선입관이 객관적인 사실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입관을 다 버리고 사실 양측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여야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보에 들어가서 예. 정보에 가서 조사를 해보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파악을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대변인, 예. 그 안철수 의원 야당 측에서는 그 예. 상임위를 정보위로 변경 안 해주겠답니까? 아니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요청하는 것도 안철수 개인에게 두시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보위원회 위원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어제 기자회견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안영환 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방문을 통해서만 공개가 가능하다면 야당이 지정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덮어놓고 옛날에 야당이 그랬는지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덮어놓고 뭐 이렇게 특검으로 가자. 2005년도에 박근혜 그 당시 몇 년 전에도 한나라당 그랬어요, 야당. 대표 예. 그리고 뭐 그 당시 김무성 사무총장 예. 2005년도입니다. 한나라당. 그 당시에는 뭐 덮어놓고 특검부터 가자. 예. 덮어놓고 뭐 다 공개하라 이렇게 갔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가고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가고 있고 그런데 여당이 오히려 야당이 볼 때는 안철수를 검증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개라, 당신이 뭘 해라 이렇게 안철수 검증으로 공방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좋은 일에 그러지 말고 예. 우리 저 안영환 전 대변인처럼 이렇게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준다면 예. 제가 볼 땐 이번에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국회 차원에서 뭔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국회에서 확인되면 이미 2013년 12월 3일 날 여야가 합의한 게 있어요.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예. 또 하나는 세계적인 정보기관을 거듭날 수 있도록 대테러, 대북 정보 기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예산 확보 네. 이걸 약속을 한 바가 있거든요. 여야가. 그대로 가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보위 소속도 아닌 일개 의원이 어떻게 국정원에게 원본 파일을 요구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야당 측에서도 불필요한 논란을 사지 않으려면 안철수 의원의 상임위를 정보위로 변경을 해서 정보위 자격을 갖고 그런 자료를 요구하면 더 불협화음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요. 강남 한복판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죠. 결국 경찰이 은행 털었던 범인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잠원동 새마을금고 강도를 공개 수배합니다. 신고 보상금은 무려 1천만 원, 1천만 원입니다. 공개 수배 문을 함께 보시죠. 2015년 7월 20일 12시 20분경 서초구 잠원동 새마을금고에 침입하여 흉기, 경찰은 가스총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흉기로 은행원을 위협하고 약 2,400만 원을 상당을 가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적상 30에서 40대를 추정되고 있고요. 키는 굉장히 큽니다. 약 180cm.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요. 상의는 흰색 티셔츠, 하의는 진청색 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위에 보실까요? 특이사항은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런 용의자를 보신다면 112나 가까운 경찰서 또는 서초경찰서 형사과로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수배합니다. 이용혁 교수님, 네. 그런데 오늘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조간신문에 실렸는데 네. 7월 20일에 있었던 이 새마을 금고 강도가 21년 전에 이 새마을 금고, 똑같은 새마을 금고를 털었던 20대 용의자였다. 네. 그런 주장이 나왔는데 네. 사실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 기사가 상당히 제목이 재미있습니다. 21년 전 그 강도 다시 나타났나. 예.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자신의 범행의 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상당한 근거는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왜냐하면 범행 수법 자체가 우연치고는 상당히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21년 전에도 헬멧을 쓰고 그다음에 작은 오토바이로 도망을 가고 또 흉기를 사용해서 권총인 것으로 사용을 해서 여직원을 위협했단 말이죠. 21년 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은행을 털었는데 그때 얼마 털렸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우연치고는 동일하게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도 2,400. 예. 그 지금도 당시에는 2,400. 네, 1,800만 원 현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이 이제 수표였어요. 근데 왜 2,400만 원을 가져가느냐? 물론 이제 돈이 그것은 우연인 것 같아요. 강도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가져가겠죠. 어쨌든 예. 2,400만 원 똑같다. 그리고 그 장소도 동일한 그 장소고요. 더군다나 이 신체의 모습도 170, 180 상당히 비슷하다. 예. 그렇다고 봤을 때는 동인인이 지금까지의 범죄를 더 프로페셔널화해서 똑같이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도가 당하는 장소는 계속 반복돼서 똑같은 피해를 받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이 상당히 장소에 취약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경찰에서는 동일 범의 소행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게 알려졌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점인데 어제 저희 돌직구쇼 이 자리에서 제가 이 교수님에게 분명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범인은 반드시 범행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이 법칙이 사실인가 물었었는데 만약에 21년 전 강도가 어제 그 강도라면 범인은 다시 한번 범죄 현장에 나타나는 셈이로군요. 그런 셈이고 더 성장을 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범인이 성장을 했다. 예,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적 범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리어 크리미널. 그런 게 있군요. 예. 그 직업이 범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술을 더 습득을 하고 침착하고 예. 도주하는 루트도 치밀하게 하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CCTV가 없어서 사실은 미제 사건이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 집에 나와서 귀가하는 동안 50번에 걸쳐진 자신의 영상이 찍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을 사전에 더 치밀하게 학습을 해서 공부하는 범죄인으로 예. 재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한 측면에서 동일범의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죠. 만약에 범죄 능력이 성장했다면 교수님 말대로 정말 그도 그럴 것이 21년 전에는 2인 1조였는데 이번에는 홀로 은행을 털었고 은행 터는 시간도 단축을 했어요. 도주하는 것도 더 주도 면밀해졌고 그렇다면 더 문제인 건데 양진 변호사님 21년 전 동일 범이 다시 한번 은행을 털었다. 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은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우연의 일치인 경우 뭐 요소들이 많기는 하지만 일단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느꼈던 거는 이 강도가 이 은행 주변이라든지 은행의 상황이라든지 예. 그 사전에 뭐 답사를 했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걸로 보였거든요. 잘 알고 있다. 네, 그리고 초범인 같은 경우에 초범이거나 우발적인 범행인 경우에는 상당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이제 준비를 하지 못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 헬멧 안에 마스크까지 써서 자기 얼굴을 CCTV로 완전히 봉쇄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장갑을 껴서 뭐 지문이 안 묻게 하고 오토바이도 어느 자리에 딱 세워놓으면 5분 안에 아무도 끌고 가지 않고 내가 나와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다는 점들을 다 알고서 이제 한 걸 보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많은 분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범인이 붙잡히고 21년 전 그 은행 털이 범이 맞다면 그때 끝까지 다 합해서 처벌을 받나요? 하지만 공소시효가 이제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이제 여죄를 뭐 추궁해서 다른 범죄가 나올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다른 데서 그분도 또 뭐 가만히 계시진 않고 돌아다니면서 프로페셔널 범죄자라면 그렇게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여죄 추궁이 가능하지만 지나간 공소시효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할 수는 없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요. 만약에 그 강도가 이 강도가 맞다면 21년 전에 2,400만 원을 털었는데 21년 동안 2,400만 원 분명히 다 썼을 것이고 돈이 궁해져서 다시 털었나? 뭐 이런 궁금증도 드는데. 아마 잡히지 않았잖아요. 잡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공범이 있었지만 잡히지 않았으니까 아마 자신감이 좀 붙었을 거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해봤겠죠. 아니면은 범죄에 연루가 됐거나 그렇지만은 자기가 성공했던 모델이잖아요. 성공했던 모델이다. 만약에 동일인이라면 전제가 있죠. 동일범이라면은 과거에 본인이 해가지고 완전 완벽하게 성공했던 모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21년 전에 똑같은 장소에 범인이 했었다면은 모방 범죄 누가 조사해서 특별히 모방하지 않았다면은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본인일 가능성이 높다. 장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네. 21년 전에 내가 한번 털어봤던 그 은행, 일단은 자신감이 있다 이거예요. 성공 모델이었죠. 성공 모델이고 경찰 기자를 오래 했던 어떤 그런 경찰 기자의 촉으로 봤을 때 동일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우연치고는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예. 저도 동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사실 은행을 턴다는 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뭐 가정집 터는 거 차원이 다른 문제죠. 예. 뭐 경찰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벨만 누르면은 뭐 경찰 금방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배짱 가지고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저걸 지금 굉장히 신속하게 마치 예행 연습을 수차례 했던 것처럼 완벽하게 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뭐 총을 들고 했던 유사성 등을 비춰볼 때 예. 거의 동일했을 가능성이 또 나이도 그래요.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는데 지금은 30, 40대 보인다는 게 벌써 한 20년 사이에 한 40대로 된다면 나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유사성이 굉장히 있다고 보고 참 그렇다면 재미있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예. 이제 재미있는 건 아까 말했던 돈 액수까지 같다는 거. 2,400만 원. 그건 우연 같은데. 그런데 액수는 작아요 생각보다. 예. 우리가 보통 은행 턴다면 뭐 몇 억 정도는 수거에 갈 것 같은데 액수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아마 새마을 금고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 어찌됐든 이번에도 경찰이 놓친다면 이번에도 놓친다면 상당히 경찰 불명예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21년 전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깔린 게 CCTV입니다. 예. 또 과학적인 수사 탐문 기법도 많이 발전되는데 이번만은 꼭 잡아서 예. 그 사람 또 21년에 또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60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못 잡으면 진짜 21년 뒤에 또 나올 판이에요. 아 근데 여기 저 전문가가 그러면 예. 그 은행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문 닫아야 돼요. 장소를 바꿔야죠. 전문가가 계시니까 예. 뭐 제가 잘난 척을 못 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그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예. 은행털이는 대부분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내부자의 협조가 없이는 예.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죄송하긴 합니다만 보안 요원들 있잖아요. 현금 수송하는 그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범죄에 연루됐었던 사건들도 이전에 몇 번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약간은 억지스럽고 우연에 너무 많이 이제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 21년 전 그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이 있는 장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왔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교수님, 네. 짧게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1년 전에 못 잡았다. 그땐 CCTV가 없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이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공개 수배까지 한 걸로 봐서 못 잡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이제 CCTV를 분석하는 데는 그 시간이 상당 부분 이제 그 걸리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뭐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헬멧이 이제 뭐 대만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 그렇군요. 네. 그 오토바이는 뭐 이제 중국제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게 소유자의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 오토바이 자체는 그 열쇠를 풀러서 하기에는 상당 부분 한계가 있고 네. 또 번호판도 사실은 이제 일부러 숨긴 걸로 봐서는 자기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들. 예. 다만 이제 저를 공개 수배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얼굴 모습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일반 시민들이 저 모습을 보고서 뭐 신고를 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면 가상적인 뭐 모습이라든가 어허. 이런 걸 그래픽화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시민의 제보를 얻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요. 사실은 중요 사건 같은 경우에 과학 수사의 결과 못지않게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사실 잡혀지는 것이 일반적인 범죄의 그 현상이기 때문에 빨리 공개 수배한 건 일단 경찰이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간에 그 내부자의 소행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퇴사의 가능성, 또는 뭐 보안 업체의 여러 가지 숙련도 이런 종합적인 거. 어쨌든 간에 최근에 이 매장에 자주 등장했던 어떤 인물들의 특징들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한번 그래픽화하는 것이 중요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우리 경찰이 과연 검거에 성공할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21년 전에 그 사건은 아쉽게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답변도 있었는데요. 죄는 그렇죠. 공소시효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나라의 살인죄, 살인범죄, 사형에 해당하는 이 살인죄에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25년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는데 과연 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될까? 이 논점이 다음 돌직구 주제입니다. 만나보시죠. 이른바 태완이법이 통과가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기사 저희 준비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태완이법, 이게 어떤 법이죠? 여러분 1999년도에 일어난 대구 황산 테러 사건 기억을 아실 텐데요. 대구 황산 테러 사건. 지금 저기 화면이 흘렀습니다. 온몸을 화상을 입은 붕대로 감은 6살짜리 아이 태완이 지나가던 사람이 황산을 뿌렸는데 영국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근거도 없었고 범인을 못 찾아서 그 안타깝게도
아이는 이제 죽었고요. 예. 그 살인범을 찾는 노력은 대구에서 정말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왔는데요. 그 아이의 이름을 딴 태완이법, 살인죄의 이제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어저께 법사위에서 소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 24일 본회의가 열리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돼서 살인죄 공소시효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요. 공소시효는 원래 살인죄는 15년이었습니다. 15년이었는데. 그런데 2007년에 한 번 개정이 돼서 25년이 되었는데 이번에 25년이 된 것도 완전히 없애서 한 번 사진을 저지르면 죽을 때까지 범인을 찾게 되는 식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들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살인범 찾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DNA 조사 기법 같은 게 이제 많이 늘어나서 50년 전이나 60년 전인 것도 범인의 DNA만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분석해서 알 수 있게 된 것이 있고요. 또 이러한 흉악범이나 살인범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처벌을 해서 예. 사회적 정의를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것이죠. 태완이법 지금 보고 계신 저 사진 9살짜리 어린 소년 6살인가요? 6살짜리 예. 어린 소년이 그냥 지나가다가 황산 대구 거리에서 황산을 몸에 뒤집어 쓰고 온몸을 지금 붕대로 꽁꽁 뒤집고 이 태완이의 어머니가 태완이를 껴안고 오열하는 장면 많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 기억 속에 있을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했는데 아직까지 이 범인을 찾지 못했는데 이 범인의 공소시효가 최근 다가온 겁니다. 그럼에 따라서 살인죄를 저지른 사형에 해당하는 이 공소시효를 영구히 없애서 계속 범인을 추적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움직임이 정치권을 통해서 일고 있는데요. 태완이 사건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영구미제 사건들도 여럿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처음은 화성 연쇄살인 사건. 여러분들 아마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오른쪽을 좀 자세히 보시죠. 1986년에 1991년도에 있었던 일, 경기도 화성에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10차례 살인사건. 이용혁 교수님, 네. 화성 여성 연쇄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생생히? 네, 그렇죠. 그 86년부터 91년 동안 그야말로 소녀에서부터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아주 특이한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도 하고 살해를 예. 했던 이와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소시효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만료가 됐군요. 예, 설령 그 범인이 지금 잡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이제 모순, 이른바 예. 형사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공소시효가 만료된 영구미제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맞습니다. 이거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바 있을 정도로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던 사건인데 91년도에 있던 사건인데 이 교수님, 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그 이제 와룡산 개구리를 잡으러 5명 그 아이들이 간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체로 발견되고 6월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 근데 6월에 흉기로 이렇게 파괴가 된 이와 같은 것도 있었지만 이 역시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네. 결국은 누가 했는지 알 수도 없지만 설령 범인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그 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른바 미제 사건 전담반이라고 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제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예. 무엇인가 온당한 형사처벌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그러지 못한 점이 가장 큰 문제였었던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91년도, 99년도, 연도가 굉장히 유사한데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은 이거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9살짜리 이형호 군이 납치됐다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겁니다. 부모님은 난리가 났죠. 범인은 이군 아버지에게 전화로 수차례 돈을 요구했었는데도 결국 우리 경찰이 검거에는 끝내 실패해서 누가 도대체 범인인지 목소리는 들었는데 그게 누구의 목소리인지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다가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범인을 추적할 수도 범인을 잡았다 한들 처벌할 수도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대구의 황산 테러 사건. 태완이 6살 남성이 뿌린 황산을 뒤집어 쓰고 49일 동안 투병을 하다가 숨진 사건인데요. 그 당시 이 태완이의 형을 저희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내 동생 납치게 했는 사람 꼭 좀 잡아주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당시에 99년도 당시에 6살 태환이 어린 동생이 결국 사망을 하자 당시에 이 대구 MBC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봤는데 어린 아이예요. 형도 오열을 하면서 범인을 꼭 잡아달라고 말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게 되는 건데 자 양지민 변호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조인으로서.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살인죄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범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 폐지에 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공소시효라는 그 제도가 있게 된 근거는 법적인 안정성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어쨌든 15년, 25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모두 참작을 해서 그 정도면 됐다라고 해서 정한 건데 그 정하는 사실 정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뭐 양심적인 뉘우침이라든지 아니면 수사에 있어서의 효율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그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심적인 가책의 가능성도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선진국이 한다고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미 미국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도 모든 범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살인죄 그리고 그 법률상 정해져 있는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에만 그때만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라는 지금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뭐 과실로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경우들은 다 배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위가 통과했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요, 이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공소시효라는 것은 경찰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경찰이 모든 걸 다 검거하면 좋겠지만 미제 사건이라는 건 전 세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니까 그런 경찰의 어떤 수사력을 가능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 공소시효가 만들어진 측면도 있는데. 근데 그보다는 사실은 어떻습니까? 공소시효 제도의 그 취지 자체는 사실은 이제 국가 형벌권이 장기간 행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그냥 그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피의자의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상황 또는 그동안 죄책감을 느꼈을 것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하자. 이것이 하나의 그 취지고요. 두 번째 취지는 그처럼 일정한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지나가게 되면 증거의 멸실, 훼손,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다 타당하지 않죠.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는 그 DNA 증거로 이것이 50년, 100년 계속 가기 때문에 증거가 멸실, 훼손될 우려도 없고요. 없다. 더군다나 그 첫 번째 얘기는 너무 낭만적으로 그 범인의 상태를 우리가 배려하는 것이지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다. 그래서 사실은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 자체가 이미 몰각이 되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됐지만 설령 이것이 그 본회의에서 통과를 된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지금 태환이 사건에는 적용이 못 되는 이미 이것은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은 그대로 있는 셈이죠. 다른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살인죄 죄송합니다. 그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는 거에만 지금 이제 그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통과가 되더라도 그 강간치사, 본회의가 아직 남았어요. 치사, 상해치사, 아동학대치사, 전속살인, 영아살인 등의 형사법 등으로 사형을 해당하지 않는 이 사형이 구형될 수 없는 적용되지 않는 데에서는 그 공소시효는 계속 남는 걸로 유지되는 거라서 논란이 좀 될 것 같고요. 아까 좀 보여줬던 그 사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사건 같은 경우 살인의 추억, 그래 이제 개구리 소년 같은 아이들 그리고 이용호 씨 유괴 사건 이용호라는 아이의 유괴 사건 관련해서는 이제 그놈 목소리라고 영화로 다 만들어졌어요. 영화가 다 만들어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너무 가슴 아파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 공동체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또는 국가 권력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가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것 자체는 국가 권력이 우리 공동체가 이제는 이런 범죄를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다른 범죄에 대해서 뭐 아동 성매매, 아동 성폭행 같은 건 공소시효 없애야 된다고 없애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의 의지를 공동체 의지를 명확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아직 본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최종 공소시효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공소시효 제도가 어쨌든 저희가 조금 전에 봤던 태완이 형의 안타까운 울부짖음 그 소원은 저희가 소급해서 들어줄 수는 없게 돼서 굉장히 가슴이 무겁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바꿔봐서요. 신문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신서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을 만나보시죠. 신서동 그 사람입니다. 자, 비록 서울시장에서는 떨어졌지만 축구 대통령에는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 도전장을 내민 정몽준 전 의원, 장치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파 집행위원회 회의장에 난입한 영국의 코미디언이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을 향해 가짜 돈 다발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블라터 회장은 예정대로 내년 2월 26일을 차기 회장 선거일로 확정했습니다. 정몽준 회장은 오늘 사실상 출마의 뜻을 굳혔습니다. 모든 면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는 미셸 플라티니 유럽 축구연맹 회장입니다. But he has been impressed by the fact that many people could see him as a possible successor.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5월 피파 회장 선거에서 알리 요르단 왕자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번엔 플라티니 회장으로 단일화될 가능성이 있어 세력이 큰 아랍의 지지도 기대됩니다. 피파 회장 선거에선 200국의 가맹국이 각각 한 표씩을 행사합니다. 때문에 가맹국 수가 많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중미 순으로 영향력이 큽니다. 정몽준 회장은 과거 이 격전지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했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 많았죠. 거기도 그렇고 콩카카프 쪽도 그렇고요. 북중미. 누가 나오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어느 분이 나오는지. 유럽 출신이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특히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변수입니다. 플라티니 회장은 카타르 개최를 반대하는 유럽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슬람권과 기타 아시아 수십 개 나라의 표가 걸린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정 회장이 열세지만 반 블라터, 반 유럽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전세를 뒤바꿀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정몽준 회장 오랜만에 조간신문에 얼굴을 보였는데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사실은 어떻게 잘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이번에 피파 회장이면 축구 대통령 자리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전임 피파 회장인 블라터 회장이 월드컵 개최국 선정을 두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돼서 영국 코미디언이 돈다발을 뿌리는 그런 패러디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의 빈자리에 정몽준 회장이 도전장을 내민 셈인데 자, 안용환 전 의원님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기자가 물었어요. 정몽준 회장에게. 아니 아직도 여전히 정 회장님 여권 차기 지지도 이름 나오는데 라고 물으니까 정몽준 회장이 뭐 그래봤자 바닥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서 뭐 정치 안 하고 피파 회장 하랍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는데 표정은 웃더라. 이런 얘기를 전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의 도전. 글쎄요. 뭐 어쨌든 저는요. 만약에 우리 정몽준 전 의원께서 피파 회장이 된다. 그러면 유엔 사무총장 한국인, 세계은행 한국인, 한국계죠, 한국계. 그러니까 피파 회장까지 건 대한민국 역사 이래 정말 없었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피파 회장이라는 자리는요. 월드컵을 보는 사람 수가 많겠습니까? 올림픽을 보는 사람 수가 많겠습니까? 월드컵이죠. 월드컵 많습니다. 월드컵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피파 회장은 아발란지 전 피파 회장이 한 이야기였어요. 나는 어느 나라를 간지해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마음대로 만날 수 있다. 국가 원수급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피파라는 조직이 1년 예산이 2조 5천억 원. 그러니까 막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향도 막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저는 정말 정몽준 전 의원이 피파 회장 당선돼 정말 강렬히 바랍니다. 강렬히 당선되길 바란다. 정몽준 전 의원이 제가 같은 의원 시절에 저한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어떤 책이요? 파울, F-O-U-L. 그러니까 축구에서 파울 딱 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피파의 문제점을 파헤친 기자의 그 루포 기사를 책으로 엮은 건데 그때부터 이제 피파 이렇게 썩었다, 문제 많다는 것을 느끼고 그 책을 저한테 읽어보라고 했는데 사실 못 읽었습니다. 그만큼 피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피파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다 보니까 이 블라터 현
총장하고는 각이 진 겁니다. 각이 졌군요. 그래서 지금 알리 지금 요르단 왕자는 블라터의 지원 하에서 부회장 자리를 놓고 정몽준 대표하고 붙었습니다.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그런데 예. 정몽준 의원이 졌습니다. 2011년도에. 그리고 이제 블래터의 그 지원을 받았던 알리는 이번에 또 블래터 한번 도전했어요. 예. 또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알리와 플라틴이 미국 유럽 예. 회장이 이제 같이 손을 잡는다 하면 사실 정몽준 의원은 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현재 반 블라터 분위기가 굉장히 큽니다. 그다음에 예. 또 하나는 미국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블라터. 그래서 피파의 범죄 행위, 부패 행위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모릅니다. 만약 드러난다면 피파를 완전 엎어야 되는 거죠. 예. 특히 요르단 같은 경우는 중동계에서 돈을 어떻게 썼는지, 블라터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도 만약 드러난다면은 정몽준 대표에게도 상당히 힘이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정몽준 대표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예. 우리나라 최고 다선 의원이 정몽준 의원이 정계를 떠나서 사실 축협 회장을 거쳐서 피파 회장이 된다면 정말 우린 그 회장이 되는 것만으로도 정말 국민들이 좋아하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근데 가는 길은 지금 말한 대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축구계가 역시 뭐 유럽과 남미와 이렇게 아시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강력한 경쟁자인 미셸 플라티니 그 유럽 축구 연맹 회장이죠. 예. 프랑스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뭐 프랑스의 4연속 월드컵 우승을 이끈 그 우리나라의 차범금인 선수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선수 또 마라도나 선수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 선수도 그 저기 출전한다고 하고요. 아프리카에서도 도전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예. 여러 사람들이 빈자리는 아니죠. 지금 차기 회장을 놓고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저는 이 국가적으로 좀 우리 외교부에서도 좀 동원을 해서 예. 그 이번에 그 피파 같은 중요한 회장의 정몽준 회장이 그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몽준 회장이 만약에 자꾸 서울시장 선거를 해서 죄송한데 서울시장은 접었지만 만약에 피파 회장 된다면 지금 유엔 사무총장에 있던 반기문 총장이 계속 대권에 이름이 오르내리듯이 만약에 피파 회장 당선된다면 정몽준 의원의 이 정치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예. 한번 떨어졌다고 굴할 게 아니고요. 그러네요. 우리 늘 아는 얘기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산에서 낙선한 2000년 이후에 예. 국기와 대선 후보로 올라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몽준 우리 전 의원님 용기를 잃지 마시고 예. 이번에 꼭 좋은 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야가 모두 합치면서. 정몽준 의원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는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 영광입니다. 국가적 영광이다. 특히 예. 좋은 말씀이신데 국가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난번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만들 때 온 국가가 나섰습니다. 외교부가 총력을 다했거든요. 이번에도 외교부, 축구협회 또 우리 국제적 지명도 인사를 총동원해서 정몽준 회장 만들기에 나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정몽준 회장이었습니다. 꼭 뽑히시길, 회장 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사동 그 사람으로 이동합니다. 만나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두 번째는요. 특강호 색출 지시를 내려서 논란이 일고 있는 인사혁신처장인데 정성희 위원님, 이분 누굽니까? 어떤 사건입니까?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연금개혁할 때 얼굴 많이 알려졌죠. 예. 삼성 출신에서 임사만 담당했던 혁신처장인데요. 지난 15일 날 공무원 교육원에서 신입 사무관들, 행정고시 합격한 사무관들을 상대로 해서 신임 관리자 상대로 해서 520명을 상대로 130분간 특강을 했답니다. 5급 공무원에 임용됐던 신규 임용자들을 상대로 특강을 한 거군요. 근데 이제 특강을 하는 도중에 한 사람이 유독 좀 눈에 거슬렸나 봐요. 아니, 왜요? 이 사람이 좀 덮어놓고 잤나 봐요. 아, 대놓고 잤다 앞에서?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이게 끝났는데 그 여자분이었답니다. 예. 그랬더니 이금현 처장님이 교육원 관계자들한테 연단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 뒤편에 앉아있던 여자 교육생이 완전 잤다. 예, 긴 머리에 검은 옷을 여자를 찾아서 색출해라. 그것도 다 보고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 계속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예. 그러는데 아직까지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 아직까지 못 찾았는데 이제 더 이상해. 예. CCTV로 확인하라고까지 꼭 찾아서 내라고. 이금면 처장이 색출 의지가 대단한데요. 상당히 집요하게 했는데 못 찾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참석했던 같이 공부했던 교육생들이 덮어놓고 잔 건 좀 그렇다. 네. 공무원 교육의 수장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끝까지 찾으라고 그러는 거는 뭐냐. 예.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혹시 주변 사람들이 협조해서 신문을 예. 덮어주느라고 못 찾은 건 아닌지 그런 의심이 좀 드네요. 이금면 처장의 색출 의지가 일단은 대단합니다.
이 사건에는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뭐 공개 수배를 할 수 없고 난감할 것 같은데 이용혁 교수님. 근데 일단 자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수. 자수해라. 네.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세진시키고요. 하겠어요, 교수님이랑. 왜냐하면 그 공무원 교육이 사실은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날 혹시 뭐 음주를 하게 되면 예. 오후 시간에 뭐 자는 경향이 있다든가 또 어떻게 본다면 지금 그 인사혁신처장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체면 손상이라고 여겼던 것이 상당히 큰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교육 문화의 그 개선이 필요한데 일단은 자수를 해서 문화를 조금 더 개선시키고 예. 교육에 몰입을 하는 또 얼마 전에는 사실은 그 공무원 이 교육에서 성희롱과 관련된 또 발언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 그야말로 세금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 벌써 자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는 게으른 점이 아닌가 예. 이런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아니 생각됩니다. 이분이요. 네네. 5급 공무원이에요. 양진 변호사님. 5급 공무원이면은 일단은 행정고시 굉장히 고위 공무원이고 연봉도 많은데 공무원 중에서는 교육대 일단 잦다. 그쵸. 이분도 일단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렇게 뭐 보도가 나오고 이런 게 이 처장의 뭐 과잉 대응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됐었냐라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단은 그보다 앞짚어서 교육 중에 그냥 너무 졸려서 불가피하게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엎드려서 긴 머리 막 흘러내리게 잤다는 것 자체가 뒷머리가 사실은 책상을 덮었대요. 사실은 그 자체가 좀 예. 잘못된 거긴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다시금 이제 그 교육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하려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육생 빨리 오고 공무원 정신을 발휘해서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간 기업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혁신처장 이거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반드시 찾아요 이분. 제가 특강을요 예. 민간 기업도 해보고 공무원도 해봤습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그래요? 민간 기업에 정말 열심히 듣습니다. 민간 기업에 뭐 대기업체, 뭐 삼성이나 현대 네. 같으면 그리고 또 그게 인사고과 반영이 될 수도 있기 예. 때문에 공무원들은요 정말 이런 말씀도 죄송한 건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확실히 풀어집니다. 확실히 풀어진다? 철밥통을 내가 안게 됐다는 느낌을 그냥 분위기가 틀려요. 예. 공무원 교육생들도 그건 자성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한 장의 사진 저희 다음 소식으로 준비했는데요. 일단 사진부터 보고 얘기하시죠. 이 사진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요. 전 예전에 그 손예진 씨, 제가 참 좋아했어요. 손예진 씨가 하얀색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포카리 스웨 X, 이 음료수를 다 나왔네요. 포카리 스웨트의 음료수를 선정했던. 요거는 요즘 모델인데 이 친구가요 고등학생인데 요거를 그대로 따라했는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졸업식 사진입니다. 의정고등학교의 졸업식 사진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네, 아직 준비가 영상이 안 됐다는데 자 정성 위원님 오늘 공교롭게 그 포카리 스웨트에 나왔던 여자 광고들이 입었던 그 색 그대로 그걸 또 입고 오셨는데 그런가요? 예, 아름답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금 나오는 거는 졸업 사진이라고 해요. 예. 졸업 앨범 사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아침에 우리 전화 받고 졸업 사진이 있었나 했는데 우리 네. 교복 입고 예. 이렇게 근어박에 앉아서 그러니까요. 보고서 아침에 이렇게 보고 딱딱하게 단발머리로 그렇게 찍었거든요. 여기 학교예요. 여기 좀 위로 잡아보면은 같은 학교 애들도 야, 쟤 뭐하냐? 이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 쟤 뭐하고 있냐? 졸업식에서. 그 경기도에 있는 이런 사진이에요. 의정부 고등학교랍니다. 예. 그 한 3년 전부터 졸업 사진을 기존의 딱딱한 포맷에서 벗어나서 네. 본인의 개성과 이런 걸 패션 감각이나 이런 걸 살려가지고 흥미롭게 연출하는 것이 이제 예. 그 연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전통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올해 졸업 사진의 하나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반짝반짝 튀는 아이디어와 톡톡 튀는 그런 아이디어로 예. 재미나게 자기의 졸업 사진을 연출하는 그런 학생들의 또 발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그 재기발랄한 모습 영상으로 모아봤거든요. 영상 준비됐다니까. 영상 보면서 얘기해 보시죠. 자, 지금 이 모습, 농구대를 따라한 2015년 모습도 있고요. 지금 녹색 옷을 입고 헐크 따라한 친구도 있고요. 저 스파이더맨 별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로댕, 생각하는 사람을 따라한 사람부터 매드맥스에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따라했고요. 재기발랄하고요. 저것도 매드맥스죠. 정말로 기발합니다. 저걸 다 스피커를 만들고 와서 이거는 메르스 때문에 방역하는 공군을 따라한 저 뒤에 건 참고로 청소기입니다. 그리고 눈썹을 가려운 남학생이 모나리자 연출한 사진도 있고요. 참 이런 거 하면 공부나 더 하지라는 말이 생각날 텐데 그게 아니라 얼마나 기발하고 재기발랄한 독톡 튀는 박근혜 대통령 눈에 물 주는 사진 따라한 장면도 이 사진입니다. 그 사진, 그 친구 계속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좀 안 좋은 건데 제가 잘못 편집했고요.
자, 뭐 이 예전에 참 쉽죠라는 말로 유명했던 화가 100원짜리 동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소주를 따라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저 친구는 손을 묶어서 계속 졸업식 내내 손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포카리 스웨트 모델도 있는데 저 친구가 포카리 스웨트 사 측으로부터 이 소식이 알려져서 포카리 스웨트 음료수를 몇 박스를 선물 받았다라는 소식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요 제가 또 하나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분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입니다. 연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오른쪽 끝에 있고 지금 왼쪽에 두 번째. 잘생긴 미소년. 이 누군가요, 박윤희 대변인? 이게 고등학교 때 앨범이에요. 예. 제가 강북구에 있는 신일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요. 신일고등학교 저희는 나왔군요. 앨범을 4월달에 예. 찍어요. 네. 꽃이 만발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을 때도 저 때도 좀 반항기가 있었네요. 왜 저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게 이제 졸업 때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 예. 맨 오른쪽에 있는. 저 때까지만 해도 참 딱딱한 표정에 요거는 좀 그래도 여유 있는 표정인데 저거는 졸업과는 관계없이 예. 학생회장에 당선됐을 때 사진입니다. 예전에는 다 딱딱하게 차렷하는 자세로 특히 사진 찍을 때마다 안용환 전 의원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 둘 셋 하면 이러고 찍어요. 진짜 어색하게 예. 사진 잡고 찍죠. 저는 아직도 그런 카메라 세대가 아니어서 사실 아침에 저도 PD께서 저 사진 있냐고 물어보길래 사실 지금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없다. 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 때 제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을 하느라고 제가 이 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범과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저희 때는 정말 교복 단추를 하나 푸는 것 정도가 멋부린 거고 두 개 풀면은 약간 노는 듯한 모습. 그게 모습이었는데 참 좋은 세대 같습니다. 세대 많이 변했고 예, 물론 이제 예. 의정부 고등학교에서 저런 사진 찍는 학생들 한 전체 다가 아니라 한 20% 정도랍니다. 네. 나머지 80% 학생들 일반적으로 찍는 독특하네요. 네, 저런 모습들. 근데 아마 부모들은 걱정될 것 같아요. 한참 공부해야 되는데 너 이거 준비하러 다니냐 하는. 예. 학교 측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 저도 그 순간적으로 제 고등학교 졸업 사진에 뭐가 있는가를 지금 한 반출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 교복도 아니고 우리들은 그 교련복을 입고 찍었던 교련복 입고 찍었구나. 예, 그것도 교련복도 이런 교련복의 이제 색깔이라든가 밑에 각반 예. 이런 거 옆에 메고 머리에 이렇게 쓰고. 그 당시에 이제 군사 교육 문화가 상당히 강조되었기 때문에 예. 시대적인 정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까 저렇게 예. 콜라병에서부터 저렇게 발랄한 아이디어를 지금 갖고 있는 청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무한한 잠재성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저 마릴린 먼로 사진도 지금 저기 보이는데요. 참 아름답네요. 기발합니다.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날레 소식 준비했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What did you say? Now, will you marry me? 네, 저 결혼식 영상 4살짜리 어린 소녀의 결혼식 영상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 소녀는 미국에서 백혈병, 아주 악성 백혈병과 싸우는 4살짜리 소녀의 순수한 소망을 나를 열심히 간호해줬던 저 잘생긴 간호사 삼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소망이었답니다. 그 소망을 주위 사람들이 함께 들어줬던 그 영상인데요. 계속해서 이 소녀의 영상을 좀 만나보실까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진 미국인 소녀 애비 세일즈. 겨우 4살인데 혈액암으로 알려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 내내 자신을 도와준 친절하고 멋진 이 남성인 간호사 매트 아저씨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인데요.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이 남성 매트 간호사가 소녀의 순수한 마음을 흔쾌히 수락을 해서 저 어린 소녀가 Will you marry me?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라고 말을 했던 그런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알려져서 소녀의 쾌유를 기원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의 얼굴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추력을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미소를 갖고 있는 이 어린아이인데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저희 돌직구쇼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 풍성한 돌직구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